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시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때로는 시대에 대한 말씀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갑자기 좀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대한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제가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제가 나눈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것이 한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실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고 사실 제가 나누는 이제 이야기들이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크게 좀 안목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상징적인 그 지역은 당연히 캘리포니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속에 진짜 미국을 흔히 캘리포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또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저도 뭐 한 20년 넘게 살았지만 미국을 압축시켜 놓은 그러한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생각과 지식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든 문화 그리고 정말 모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이 다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캘리포니아를 세상의 파라다이스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모든 기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제 기회가 이 캘리포니아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1년 내내 여름이 반 이상이고 겨울과 또 이제 봄, 가을이 다 있지만 사실은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사는 환경들이 너무 좋아 캘리포니아를 흔히 늪이라고 합니다. 한번 빠지면 절대 못 나오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계속 살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는 한국의 한 4.5배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 4.5배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한 주에 지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를 독립적인 나라로 볼 때 GDP가 뭐 한국을 월등히 능가하고요. 세계 대략 5위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지역이. 세계 5위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보다도 GDP가 더 높은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위상은 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의 중심이요 그리고 미국의 미국인 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율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나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이마트 같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소매점, 월마트나 타겟 같은 이런 큰 소매점들이 지금 이제 많은 매장들을 조금씩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 같은 건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애플 매장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안전을 이유로 매장을 지금 점점 닫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도둑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도둑이 드는 방식이 너무 황당한데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와서 이제 뭐 물건을 보고 또 사가고 있는 그런 이제 평범한 오후 시간에 그냥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냥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가방에 담아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매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매장에서의 어떤 직원들에게 내려지는 지침이 뭐냐면 안전요원이 있고 경비원이 있어도 도둑들이 어떤 그 절도 행위를 할 때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큰 이제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훔쳐서 흑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경비원이 그거를 쫓아가서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잡은 거예요. 경비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근데 그 경비원은 회사로부터 해고가 됐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면 경비원은 뭐 도둑을 잡으려고 자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몸싸움을 벌여서 도둑을 잡았는데 만에 하나 도둑이 그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 가운데 몸에 이제 어떤 상해를 입게 되면 이 도둑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건을 가져가게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도둑들을 잡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경비원이 도둑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은 못 받고 해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어떤 그 강도가 들어와서 집에 어떤 물건들을 훔치다가 이제 집주인하고 싸움이 나서 도둑을 잡았어도 경찰에 이제 뭐 연행돼서 잡혀는 가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 풀려납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벌이는 중에 주인이 그러니까 몸에 상해를 입게 되면은 이 사람이 법적인 구속이 되지만 그러나 몸에 상해를 집주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몸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범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랑 몸싸움을 벌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몸에 상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루 이틀 있다 풀려나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불인가 150불 미만의 절도 행위는 현장에서 바로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캘리포니아의 법 현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 이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포화 상태라 제가 있을 때부터도 교도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더 많은 교도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의 일개의 교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여러 절차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교도소를 새로 짓는 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제가 있을 때부터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수감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여서 그 교도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뭐냐면 아주 뭐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이상 뭐 이렇게 큰 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붙잡혀도 곧바로 풀려나거나 하루 이틀 지나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형량을 받아도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냥 가석방으로 해서 대부분 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가택연금이란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가택연금을 허락해 줍니다. 교도소가 자리가 없어서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그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문제 가운데 두 번째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이제 커먼 코어라는 교육 시스템으로 공교육이 실행되고 있는데 커먼 코어의 그 핵심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그 학력을 평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커먼 코어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돼서 그 교육이 진행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먼 코어의 교육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준화, 학생들을 평준화한다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좀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뭐 이제 우수반, 특수반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켜줘서 이들이 그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또 학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하게 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들이 그 다른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서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보충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당하는 거죠. 저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다운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평준화의 실제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하면은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제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은 너무 싫어하지만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커먼코어의 교육의 핵심에서 시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상에서 숙제 내주는 일이 없겠죠.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공교육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학업 가운데 이제 그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이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숙제를 안 내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그리고 숙제를 안 내주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당연히 할 이유가 없겠죠. 시험을 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의 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등급을 낼 필요가 없죠. 학생들을 평준화시켜야 되니까 등급을 매기는 순간 학생들의 수준이 이제 쫙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올려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지금 공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교육 문제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커먼코어에서 학생들의 평준화를 시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 교육입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결국에는 동성애 교육이 합법적으로 통과돼서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동성애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인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는 이제 뭐 엄마한테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이제 아빠한테 엄마라고 부른다든지, 뭐 남자끼리 사랑해도 좋은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가면은 그 수준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수준이 되면은 거의 이제는 그 완전히 성적인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상대와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제 뭐 콘돔을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다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의 교과 내용의 성교육 이렇게 좀 과목의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 음란물을 보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성애 교육이 완전히 합법화됐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양육권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교회죠.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아직까지 뭐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캘리포니아 내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아마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 또 그것을 타겟을 삼아서 고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구속되거나 교회가 폐쇄되거나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를 환영하는 교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말씀의 본질 안에 서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는 심각한 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제 공교육을 포기하고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캘리포니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문제입니다. 이 범죄 행위와 또 교육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가 증가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학력 수준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죠.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대략 70% 되는 수감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좀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다 복합되는 것이지만 이 범죄 행위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볼 때 지금의 그 캘리포니아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기업의 위기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가장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업의 불리한 법안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회기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없었던 새로운 그 기업 규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 규제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생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대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수년 내에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그 자유롭거나 그리고 세금이 없는 그런 곳으로 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좀 발표를 했고,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좀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규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상승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기업들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회사의 직원이 어떤 회사의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이제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면요, 거의 대부분 회사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일단 진행이 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맞소송 이제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 누가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소송이 걸렸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맞냐 틀리냐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를 계속해서 고용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합의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0,000만 주면은 끝날 수 있는 걸 진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회사에서 이제 고용해서 싸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이 되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비용이거든요. 10만 불을 들여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보다 10,000불을 주고 90,000불을 세이브하는 게 회사로서는 당연히 이득인 거죠. 그래서 합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사실 이제 미국은 원래 소송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을 살면서 저도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 서로 싸우다가도 흔히 하는 말이 싸우면서 서로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내 소송 걸어볼 거야.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화나면 하는 말이 쏘여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많은 소송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회사를 상대로도 하고. 그런데 개인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이제 피해 보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너무나 어렵죠. 영세한 회사가 소송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걸로 인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 아니면 대부분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기업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면서 규제도 굉장히 세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세금도 싸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텍사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가죠. 텍사스로 가는 이유가 기업 환경이 좋고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네바다나 텍사스 이런 곳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큰 기업이 회사를 닫고 타주로 이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현실이고 테슬라 같이 이런 거대한 기업, 세계적인 기업조차 떠난다면 그 외 영세한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이제 확정돼서 20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최저임금으로 2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7,000원, 8,000원 정도 되죠.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 노동자에게 좋은 일 아니냐, 국민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시장 경제에 충돌을 일으키는 잘못된 것이죠. 시장의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건 이제 저 있을 때부터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한두 사람, 세네 사람 두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가게를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세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자르고 한 사람만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다 해야 돼요? 주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들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영세할수록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20불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두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문재인 때부터 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경제 위기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사회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캘리포니아 문제를 좀 나누면 미국에서는 그 아주 부자가 되든지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평범한 중산층이 예를 들어서 의료 사고를 당하잖아요. 한 번에 큰 대형 의료 사고를 당하면 미국은 이제 보험료가 워낙에 비싸서요. 그 일반적인 의료 보험도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들질 못합니다. 보험을 들어도 이 한국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안 돼 있어서 실제적인 보험 어떤 혜택을 잘 못 받습니다. 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좀 우리 한국처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매달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을 매달 그런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큰 의료 사고가 나게 되면 웬만한 중상층 가정은 한 번에 파산하고 홈리스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보험 돈을 비싸게 내서 좋은 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으니까 문제가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혜택들을 받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수술비가 10만 불이 나왔다 쳐요. 근데 돈이 정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조사팀들이 있어요. 저 병원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추적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10만 불이 나와서도 무상으로 다 치료해 줍니다. 돈 없다고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소송합니다. 병원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무상으로 돈이 얼마가 나오든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게 미국의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악착같이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뺏어가고 차압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뺏어가고 월급도 못 건드립니다. 원천적으로 병원에서 차단해서 월급도 병원에서 다 가져갑니다.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뺏어갈 게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다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곤층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어떤 최상의 어떤 시스템 컨디션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 좀 오래 살면서 이제 좀 보게 됐는데 돈이 없고 집도 없고 또 뭐 차도 없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뭐 여행도 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 미국의 현실을 이제 좀 직시하고 깨닫게 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일을 하더라도 미국은 다 주급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치 돈을 받습니다. 근데 돈을 받을 때 캐시로 현금으로 주는 곳에서 그냥 적당히 일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안 들어가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빈곤층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들이 지원이 되고 뭐 이제 집에 대한 렌트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또 현금 받으면서 적당히 일하고 주말에 또 놀러 다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적게 하면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삽니다. 물론 이제 소유하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중산층들은 아파도 못 쉽니다. 하루를 못 쉽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시간을 우리는 다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아파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사람들은 쉬면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사회 시스템이 중산층이 생존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대다수가 당연히 중산층들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섯 번째 일들 보면은 높은 세금, 그 다음에 그 치솟는 부동산 가격, 이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월급 자체에서 세금으로 떼는 게 대략 45%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거기에다 이제 자녀를 낳으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세금의 40% 이상을 이제 월급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스값이 제일 높은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의 가스값에 붙는 세금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이제 각 주마다 가스값이 틀려요. 그래서 다른 주에 이렇게 좀 그 방문해서 보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타 주에 가서 보면은 그
이제 가스 넣을 때 보면 막 놀래요. 이렇게 너무 싸서 막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캘리포니아만 유독히 가스값이 너무 비싼데 캘리포니아의 가스값에 붙는 세금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4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붙는 수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세금들은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금과 정치가 같이 갑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내는 이제 가스 세금, 자동차 이제 이 가스 세금이 정치인들에게 그 가스값의 일부가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고요. 로비 자금으로. 그리고 또 이 정치인들이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 세금을 또 붙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세금 자체가 어떤 정말 그 발전기금 그 캘리포니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뭐 내야 되는 필요한 그 세금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정치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수많은 세금들이 붙다 보니까 타주에 비해서 이 가스값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캘리포니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고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그 세금들 우리가 뭐 이제 그 친숙해진 것들이 많이 있죠. 환경 부담금. 이거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이런 거 없었죠. 탄소세, 그렇죠? 온실가스 기금, 뭐 여러 가지 각종 에너지세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명목이 다 사실은 정치와 연결되어져서 세금이라는 합법적인 그 어떤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돈을 뺏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붙는 수많은 세금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해서 걷는 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전역과 한국, 뭐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전에 나오는 그 시점이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제가 이제 5년 전에 한국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 아는 지인이 한국에 방문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었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현실은 앞으로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예전에 뭐 저희가 살았던 이렇게 평범한 뭐 4인 가족에 거주할 수 있는 1,500에서 2,000 스퀘어피트라는 그런 평범한 미국 집 절대로 일평생 돈 안 쓰고 벌어도 절대로 구입할 수 없는 게 캘리포니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캘리포니아를 이러한 이유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산층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된 원인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땅이요. 아직도 빈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주된 원인은 수많은 법적 규제와 까다로운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부동산 어떤 그 시장을 붕괴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2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떠난 인구가 대략적으로 8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였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오기를 원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오기를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유입 인구보다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장 살기 좋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캘리포니아였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산층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사회가 붕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부가 합법적으로 강제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캘리포니아의 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단체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함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면의 시스템에 의해서 거대한 조직이 이것들을 이렇게 흐름 안에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쭉 나눴는데 그 각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진보적인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예로부터 항상 좌파의 천국이죠. 그래서 좌파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파적인 어떤 이념들을 실행하는 곳의 첫 번째가 항상 캘리포니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지금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좌파 정치인들의 문제로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그 위기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좌파 정치인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이상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서 어떤 법안을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노조 단체 같은 경우, 미국도 노조가 굉장히 그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교원 노조나 미국에서는 또 자동차 노조, 철강 노조 이런 게 그들의 어떤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노조나 여러 가지 사회 단체 그리고 각종 이익 집단들 이런 조직들이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자금을 통해서 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정책을 오픈해주지 않으면 재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좌파 정치인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여러 그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의 이 어마어마한 자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조직들이 사용하는 그 자금은 거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단체나 조직이 그 합법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올지 궁금하죠? 흔히 우리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제 딥스테이트, 흔히 뭐 딥스테이트라고도 말하고 그림자 정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라고도 하고 성경적으로 이들을 이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뭐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거대한 자금을 대서 겉으로 어떤 조직들, 단체들을 만들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말 그대로 뉴 월드 오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짐승의 정부, 짐승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 짐승 정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대놓고 섬기죠. 사탄인 겁니다. 요즘은 문화적인 콘텐츠 같은 거 외국에 한국도 그렇고 보면은 음란한 어떤 그 행사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단순히 음란할 뿐만 아니라 음란과 더불어서 사탄의 형상을 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아이들의 게임도 그렇고 문화 콘텐츠 가운데서도 아예 대놓고 사탄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보니까 666 버거라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사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그 홍보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이제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실제 설계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편을 나눴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좌파와 우파를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좌파는 잘못됐고 우파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국이 작용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을 제거하고 우파적인 나라를 세워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라고 또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미국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 되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트럼프가 되면 좋아질까요? 바이든, 트럼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장기판의 말은 청과 백이지만 우리는 청을 응원할 수도 있고 백을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기를 두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 저렇게 돌아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뒤에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쪽 편에서 응원하고 또 저쪽 편에서 응원하고 우리 편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이기든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이든이나 트럼프냐 이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그나마 이재명 정부보다 당연히 나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다 세상의 왕인 사탄에게 굴복되어져서 그 시스템 안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무너지느냐, 빨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론은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를 따지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파가 되어져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외쳐야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좌파가 되도록 냅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은 그 권세를 주는 자에게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고 이 사탄이 이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지금 모든 일들을 벌여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말과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42달 이제 3년 반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3년 반이라는 시간에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받는 환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7년의 시간 가운데 후반에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이 짐승이 일어나죠.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회방한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여기에서 받은 권세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잠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상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대로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미 없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여서 이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마에 인을 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가 있다면 깨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직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열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 구속되어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집중하며 그분은 사역하셨고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닫고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헌신하여 다 순교함으로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과 번영 아닙니까? 안정과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꿈과 같은 너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행복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번영을 통해서 부흥이 올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너무나 좋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제가 오늘보다 좋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4장에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각 지파의 12,000명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 거고 그 12지파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입술로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한
2차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생명을 드리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다 혹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이고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변화를 입고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을 쭉 얘기하면서 쭉 이제 9절부터 또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장을 받게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결국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에 빠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절규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숨을 참는 인내가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인내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참는 인내가 아니라, 그런 인내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넘겨지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여전히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포기하고 대충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땅은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는 공급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다 누리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는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 너머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가라지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모든 가라지들을 걸러내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곧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후에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고 사실은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환영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께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주님이 진짜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일어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있지만 그 깨달은 마지막 때의 지식이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셔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冊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의 육은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땅히 주의 부르심 위에 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처치 성도님들이 이제 일어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